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직 이해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영의 구성 요소부터 말씀드릴게요. 경영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 인적 자원, 자금, 경영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이거를 하는 목적이 뭔지 이런 걸 정해야겠죠. 그걸 정한 다음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이나 과정 등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은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그 조직의 임직원, 구성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경영 활동에서 요구되는 금전, 돈이잖아요. 돈 중요하죠. 재무적 기초가 됩니다. 경영 전략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경영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건지 체계화하는 것을 경영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경영 전략의 과정이 나옵니다. 경영 전략의 과정. 첫 번째,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을 분석하고 경영 전략을 도출한 다음에 경영 전략을 실행하고 평가 및 피드백을 한다가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순서 찾기에 주의하라고 되어 있죠.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목표를 설정합니다. 비전이나 미션 같은 거. 그리고 환경 분석은 뭐가 있죠? 내부 환경 분석과 외부 환경 분석. 우리 이미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스왑 분석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분석을 했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짤 것인지에 대한 경영 전략을 도출을 해야 됩니다. 조직적으로, 사업적으로, 부분적으로 이제 나눠서 전략을 각각 짜야겠고요. 그리고 경영 전략을 이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짠 경영 전략들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평가와 피드백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경영 전략 여기서도 말을 했잖아요. 그럼 경영 전략엔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원가 우위 전략, 두 번째로는 차별화 전략, 세 번째로는 집중화 전략이 있어요. 원가 우위는 말 그대로 원가 절감을 통해서 해당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원가 절감을 하려고 하면 대량 생산을 해서 값을 싸게 만들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기술, 그러니까 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는 특별한 기술력이나 아이디어나 브랜드의 중요성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는 차별화 전략이에요. 차별화 전략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해서 독특하게 인식되도록 해서 하는 전략인데, 자, 그래서 이 전략은 연구 개발이나 광고를 통해서 기술, 품질, 서비스,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집중화 전략은 경쟁 조직들이 소홀히 하고 있는 한정된 시장에 원가 우위나 차별화 전략을 써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얘는 한정된 시장에 집중. 여기에 그러면 경영자의 역할에는 뭐가 있냐?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대인적 역할, 정보적 역할, 의사결정적 역할이 있는데, 대인적 역할은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역할이라고도 하는데, 대표하고 조직의 대표자 역할, 그리고 조직의 리더 역할, 상징자,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직을 대신하고 어떤 조직을 대표하는 역할이라서 우리가 대인적 역할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조직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조직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하는 경영자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환경을 모니터하고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전달해주고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조직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조직에 전달해서 그거를 이제 변화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사결정적 역할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란이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을 조정하고 자원을 배분해주고 협상가 역할을 하는 것도 경영자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경영자의 구분 한번 볼게요. 경영자는 가장 높이 있는 최고 경영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중간 경영자, 밑에 있는 하위 경영자가 있어요. 최고 경영자는 조직의 최상위층으로 조직의 혁신 기능과 의사결정 기능을 조직 자체의 수준에서 담당한다. 그냥 최상위층에 있다. 뭐 의사결정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간 경영자는 경영 부문을 정해줬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재무관리, 생산관리, 뭐 인사관리 등을 이렇게 부문을 정해줬다면 그 부문별로 최고 경영층, 이 사람이 설정한 경영 목표나 전략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제반 활동을 수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위 경영자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경영층.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대면하게 되는 경영자겠죠. 그리고 아래쪽을 볼게요. 경영 참가 제도의 목적. 말 그대로 이게 여기 이름에 다 나와 있어요. 경영을 참가하는 제도를 주는 거예요.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경영의 민주성을 높일 수 있겠죠.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경영 과정에 참여를 해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노사가 뭐야? 노동자와 사용자 간이잖아요. 노사 간의 세력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현장에 적합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줌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높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현장에 적합한 개선 방법은 근로자가 사용자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이 다 이제 경영에 참가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 간의 대화의 장이 마련이 되고 상호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 경영 참가 제도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말 그대로 진짜 경영에 참가하는 거. 두 번째는 이윤에 참가하는 거. 세 번째는 자본에 참가하는 것이 있는데, 경영 참가는 경영자의 권한이잖아요. 이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게 경영자의 권한이라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는데, 그 과정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사협의회 제도라든지 공동의사결정 제도 이런 것들이 다 경영 참가 제도의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윤 참가는 조직의 경영 성과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거야. 예를 들어 대표적인 조직의 경영 성과가 뭐야? 돈 같은 거겠지. 돈. 그거를 근로자에게 배분을 함으로써 조직체에 대한 구성원의 몰입감과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성과급 지급을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기부여라든지 활력을 높일 수 있다. 그다음 자본 참가는 대표적으로 뭐 주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로자가 조직 재산의 재산 소유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종업원 지주제도, 노동주제도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조직은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구성된 상호작용과 조정을 행하는 행동의 집합체이다. 조직 내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상반된 목표를 추진하기 때문에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보통 회사의 공동의 목표는 뭡니까? 이윤 추구잖아요. 이윤 추구 맞죠? 그래서 이런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이제 의식적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만든 것이 바로 조직이다. 그런데 이 조직 내에서는 자원이 우리는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 다른 목표를 추진하기 때문에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조직의 구분. 요거 시험에 좀 잘 나오니까 발표를 좀 할게요. 자, 조직은
비공식성과 영리성과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공식적 조직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있어요. 공식 조직은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조직을 구성한 거예요. 조직의 규모, 기능, 규정을 조직화한 조직이겠고, 비공식 조직은 인간관계에 따라서 형성된 자발적인 조직이에요. 동아리, 봉사활동 같은 거겠죠.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 보기가 5개가 있어요. 그러면 4가지를 공식적인 조직 보기고 한 가지만 비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조직으로 내는 거야. 예를 들어 동호회 이런 거를 내는 거야. 이거는 비공식 조직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영리성에 따라서는 또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도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이 있어요. 영리 조직에는 사기업, 비영리 조직에는 정부, 그리고 뭐 병원, 대학, 시민단체 그런 것들이 있겠죠. 요것도 보통 이제 4가지를 비영리 조직으로 내고 한 가지를 뭐 영리 조직으로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잘 나오니까 이제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직의 규모를 한번 볼게요. 규모는 큰 규모냐 작은 규모냐에 따라서 소규모와 대규모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그냥 가족이 소유한 작은 식당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족 소유의 상점이다. 그럼 소규모고, 엄청 뭐 지사, 본사 나눠져 있고 뭐 본점, 지점 이렇게 많다. 그럼 이제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기업들은 업무의 전문화와 경영에 따른 포상, 관료제, 위계 서열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게요. 문화라고 하는 건 조직 구성원들끼리 우리가 서로 공유한 생활 양식이나 가치예요. 우리 회사에서는 이러한 뭐 문화가 있어요 라고 하잖아, 보통. 맞죠? 이거는 그러니까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거의 대부분 알고 있고 거의 다 같이 참여하는 문화니까 구성원들끼리 공유된 생활 양식이나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한 조직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조직 문화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길래 조직 문화가 필요하냐라는 거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일체감과 정체성, 우리는 하나야, 우린 여기 속해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조직 문화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조직 몰입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 지침이 되기 때문에 일탈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죠. 자, 아래쪽에도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잘 나오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 7S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S가 7개잖아요. 그래서 7S라고 하겠죠. 보면은 첫 번째 shared value, 공유 가치예요. 사실 요 뜻보다는 요 앞에 요 글자를 외워주시는 게 더 중요하긴 한데, 지금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니까 여기 옆에 있는 것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말 그대로 공유 가치는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이나 사고를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원칙이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이겠죠. 스타일은 리더십 스타일을 말하는 건데,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전반적인 조직 관리 스타일 말하는 거고, 구성원이에요. 구성원은 조직 인력의 구성과 구성원들의 능력과 전문성, 가치관과 신념, 지각과 태도, 행동 패턴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조 절차, 시스템이죠. 조직 운영의 의사결정과 일상 운영의 틀이 되는 각종 시스템을 얘기하고, 구조는
조직의 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틀로서 구성원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지배하는 구성 요소다. 전략은 조직의 장기적인 목적과 계획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행동 지침을 말하는 거고, 기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함하는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shared value, style, step, system, structure, strategy, skill, skill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 하드 S와 소프트 S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드 S는 뭐고 소프트 S는 뭐냐면, 하드 S는 3가지가 있고 소프트 S는 4가지가 있는데, 하드 S는 유형의 식별이 가능하고 바꾸기 쉬운 요소, 소프트 S는 식별이 어렵고 바꾸기 어려운 요소를 말해요. 그래서 전략, 구조, 제도, 절차, 소프트 S에는 공유 가치, 스타일, 구성원, 기술, 요렇게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구성원이잖아요. 구성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바꾸려고 마음을 먹어줘야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바꿔야지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바꾸기 어려운 거고, 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 가치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직 문화 차원에서는 집단 문화, 개발 문화, 합리 문화, 계층 문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집단 문화부터 보겠습니다. 집단 문화는 관계 지향적이고 조직 구성원들 간의 인간애 또는 인간미를 중시하는 문화예요. 조직 내부의 통합과 유연한 인간관계를 강조한다. 조직 구성원들 간의 협동, 팀워크, 공유 가치, 사기 의사결정 과정, 그런 거 참여를 중요하게 시킨다. 요거는 좀 내부 통합, 요거 중요하고요. 유연한 인간관계,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 간의 관계 지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 간의 협동, 팀워크, 이런 거, 공유 가치 같은 거. 그래서 개인의 능력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와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다. 개발 문화는 높은 유연성과 개성을 강조하고 외부 환경에 대한 변화 지향성과 신축성, 대응성을 기반으로 조직 구성원의 도전의식, 모험성, 창의성을 중요시 여긴다. 말 그대로 진짜 뭐 변화에 맞춰서 개발하자라는 이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변화 지향성, 그리고 변화에 대응하는 대응성, 신축성, 그렇기 때문에 도전의식과 모험성, 창의성을 중요시 여긴다. 그리고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관심이 높은 문화고요. 조직 구성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자율성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여부가 핵심 요인이 되겠습니다. 합리 문화는 과업 지향적인 문화예요. 그리고 결과 지향적인 조직으로서 업무를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조직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합리적으로 달성하고 주어진 과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실적을 중요시하고 직무에 몰입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직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문화라서 때로는 지나친 성과를 강조하게 되어서 조직 구성원들의 방어적인 태도와 개인주의적 성향을 드러낸다. 마지막 계층 문화를 볼게요. 계층 문화는 조직 내부의 통합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상 유지 차원에서 계층화되고 서열화되는 조직 구조를 중요시하는 문화. 말 그대로 얘는 서열이
중요하겠죠. 위계 질서에 대한 명령과 통제, 업무 처리 시에 규칙과 법을 준수하고 관행과 안정, 문서와 형식, 보고와 정보 관리, 명확한 책임 소재 등을 강조한다. 그러면 조직 체제의 구성 요소 이제 한번 볼게요. 조직 체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첫 번째 조직 목표, 두 번째 조직 구조, 세 번째 조직 문화, 네 번째 규칙 및 규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 목표, 조직이 달성하려는 장래의 상태가 되겠죠.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과 합법성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조직은 존재합니다라는 정당성과 합법성을 제공하겠죠. 그리고 전체 조직의 성과, 자원, 시장, 인력 개발, 혁신과 변화, 생산성에 대한 목표가 포함된 전체적인 조직 목표를 말하는 거고요. 조직 구조는요. 인사 결정권의 집중 정도, 명령 계통, 최고 경영자의 통제, 규칙과 규제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 문화는 아까도 했듯이 조직 구성원들 간의 생활 양식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말하고,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일체감과 정체성을 부여하고 조직에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규칙과 규정은 조직의 목표나 전략에 따라서 수립되고, 조직 구성원들의 활동 범위를 제약하고 일관성을 부여하는 기능이 되겠죠. 공식화 정도에 따라서 조직의 구조가 결정되기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직 구조 한번 알아볼까요? 조직 구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구성원들의 유형화된 상호작용과 영향을 미친 매개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전략, 규모, 기술, 환경이거든요. 요것도 딱 4가지잖아요. 그래서 문제 보기로 나오기가 너무 좋으니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조직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을 나눌 수 있어요. 아까 여기 위쪽에서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한번 보면은 기계적 조직은 말 그대로 유기적 조직의 반대인데, 유기적 조직은 유기라는 말이 좀 유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문화라든지 분권하든지 직관화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넓은 직무 범위, 복합적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기계적 조직은 직권화, 분권화, 전문화, 공식화 등이 높아요. 그래서 좁은 직무 범위와 금전적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조직 구조의 형태는 기능적 조직 구조, 사업별 조직 구조, 프로젝트 조직, 라인 조직, 라인 스태프 조직, 매트리스 조직까지 있는데, 기능적 조직 구조는 환경이 안정적이거나 일상적인 기술, 조직의 내부 효율성을 중요시하면 소규모다. 그래서 환경이 단순하고 확실할 때 효과적인 거. 뭐다? 기능적 조직 구조다. 그래서 부서별로 전문화가 되어 있어서 업무가 능률적으로 진행된다. 집권화된 의사결정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 집권화가 뭐냐면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잖아요. 어디한테? 위쪽으로. 상사나 뭐 최고 경영자한테 집중되어 있는 게 높다. 비율이. 그게 기계적 조직. 기능적 조직도 마찬가지로 의사결정 구조가 위쪽에 집중돼 있다. 집중적으로 권력이 되어 있다. 라고 해서 이건 기능적 조직 구조가 되겠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빠르죠. 의사결정권자가 부서장 한 명이기 때문에 그 부서장 한 명한테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이제 지시 내리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업별 조직 구조. 사업별 조직 구조는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 제품, 지역, 고객별 차이에 신속하게 적응이 가능한 조직 구조예요. 개별 제품, 서비스, 제품 그룹,
보통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능적은 우리가 회계팀, 뭐 경영팀, 영업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사업별은 어떻게 나누냐면 진짜 그 제품마다 뭐 예를 들어 컴퓨터 1팀, 뭐 에어컨 1팀 해서 컴퓨터 1팀에 또 회계 경영 영업이 있고 에어컨 1팀에 또 회계 경영 영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 이 사업에서 뭐 변화가 발생했다. 그럼 이 사업에서 급변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의사결정은 빠르고요. 프로젝트 조직을 보자면 특정 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임시로 구성이 되었다가 목표가 달성되면 해체되어서 기존의 부서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이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관리팀의 사원인데 잠시 프로젝트를 위해서 투입된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팀까지 이렇게 팀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가 목표가 달성되면 해체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인원을 구성 가능하고 조직 구성원들 사기가 높아요. 왜냐면 이 프로젝트를 딱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기가 높고 조직의 기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목표가 명확함으로 이 프로젝트를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는 책임과 평가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팀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관리팀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조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라인 조직 한번 볼게요. 라인은 의사결정이나 명령이 상부에서 하부로 수직으로 전달하는 걸 말하고요. 조직 구성원들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지휘 명령 체계가 근데 단순해. 보통 라인 조직은 요런 그림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세로로 한번 그려볼까요? 세로로 이렇게. 그래서 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시키는 대로만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플러스로 이 경영자가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 착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가 만능이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라인 스태프 조직, 요것도 많이 나오니까 별 1개 줄게요. 라인 스태프 조직은 라인 조직의 장점인 지휘 명령의 통일성을 살린 동시에 플러스 스태프를 추가시킨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중간중간에 스태프를 넣는 거예요. 스태프를 넣어서 이 스태프들이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도움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조직 구성원들은 스태프로부터 전문적 조언을 들을 수 있고 상사의 독단적 판단으로 인한 위험이 줄고 조직이 안정되는 거예요. 업무의 추진이 합리적이고 조직의 방침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쉬워요. 근데 라인 명령 체계가 스태프는 예를 들어서 A를 하라 그러는데 최고 경영자는 B를 얘기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스태프가 또 다르니까 어떤 스태프는 A, 어떤 스태프는 B 이렇게 말하면 조언에 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스태프 조직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접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매트릭스 조직 한번 볼게요. 매트리스 조직은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와 특정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른바 투잡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부서에 동시 소속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야. 일시적인 게 아닌 거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조직과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투잡이잖아. 여기도 하고. 근데 프로젝트 조직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조직에 속해 있을 때는 프로젝트 일만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랑 다르다. 얘는 중규모 조직 환경의 영역이 복잡하고 불확실할 경우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시장 적응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고 조직 구성원들 간의 통합적인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조직의 지위 계통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투잡을 하잖아요. 팀이 2개가 되면 상사도 2명이 되거든. 그래서 A 상사, 아까 말했던 대로 A 상사가 1을 하라고 했는데 B 상사는 2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나? 이렇게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작업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업무 수행 시트 한번 볼게요. 단계별로 업무를 시작해서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막대기 형식으로 표시한 거. 여기 보시면 얘는 요때 시작해서 요때 끝난대요. 이거를 막대기 형식으로 표시를 했네요. 자, 이거 간트 차트라고 하죠. 이 그림을 주어져 놓고 이 차트 이름 뭡니까? 물어보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름 기억해 두시고, 체크리스트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보통 저는 화장실에 그걸 예시를 많이 드는데, 공중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뭐 화장실이 양호합니까? 뭐 깨끗합니까? 이렇게 돼 있고 막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생각을 하라고 하는데,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세부적인 활동들의 수행 수준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효과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워크플로 시트는 일의 흐름을 동적으로 보여주는 효과적인 차트로서 사용하는 도형을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각각의 작업을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다. 동적 흐름, 그러니까 약간 플로우가 흐르다잖아요. 그래서 동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금 네모난 모양이 있고 세모난 모양이 있잖아요. 모양을 다르게 했죠. 도형의 모양을 다르게 해서 표현을 했다. 그래서 뭐 계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 하면 여기 가는 거고, 노 하면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워크플로 시트다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업무를 할 때 방해 요인과 해결책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볼 건데, 일단 업무에 방해되는 요소가 첫 번째가 방문, 인터넷, 전화,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방문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메일을 확인하거나 메신저에 접속하거나 사적인 전화는 업무 시간 외에 통화를 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해결책이에요. 해결책. 자, 이런 방해 요인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해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갈등 관리.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갈등을 유발시킨 원인과 장기적으로 조직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화 협상으로 의견 일치에 초점을 맞추고 양측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 직접적인 해결보다는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는 회피 전략이 더욱 효과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고, 세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시간 관리를 통해서 업무 과정을 극복하고 명상 등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서 운동을 하거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좋다. 조직 차원에서는 직무를 재설계하거나 역할 재설정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학습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사회적 관계 형성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과중한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는 개인과 조직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사람을 자극해서 개인의 능력을 개선하고 최적의 성과를 내게 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도움이 된다. 좋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국제 매너 한번 알아보고 마칠게요. 대표적인 국제 매너, 인사법으로 첫 번째 영미권에서는 악수를 어떻게 하냐면 일어서서 상대방의 눈이나 얼굴을 보면서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손을 잠시 힘을 주어서 잡았다가 놓아야 합니다. 이름이나 호칭은 마음대로 부르지 않아야 되고 어떻게 이름을 부르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공간에서는 인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다가서서 말하지 말고 상대의 개인 공간을 지켜줘야 한다. 명함은 사교용과 업무용 두 가지로 나뉜대요. 그래서 업무용 명함에는 이름, 직장 주소, 직위가 표시되어 있고, 업무용 명함은 악수를 한 후에 교환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상대방의 시선을 마주보면 실례이므로 코끝 정도를 보면서 대화를 해야 된다. 러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친밀함의 표현으로 포옹을 자주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것이 좋다.
시간 약속 지키기. 영미권에서는 시간을 돈과 같이 생각하고 시간 엄수를 매우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 동부 유럽, 아랍 지역에서는 시간 약속은 형식적일 뿐이며 상대방이 당연히 기다려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식사 예절에서는 서양 요리에서 포크나 나이프는 바깥쪽에서 안쪽 순서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스프는 소리 내면서 먹지 않고 뜨거운 경우에 입으로 불어서 식히지 않고 숟가락으로 저어서 식혀야 합니다. 빵은 수프를 먼저 먹고 난 후에 먹어요. 첫 번째가 스프, 두 번째가 빵. 디저트 직전부터 식사가 끝날 때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빵은 칼이나 치아로 자르지 않고 손으로 떼어서 먹어야 하고요. 생선 요리는 뒤집어 먹지 않아야 합니다. 스테이크는 처음에 다 잘라놓지 않고 자르면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조직 이해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